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져 주민 3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때마침 내린 눈 덕분에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나무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르고요. 소방대원은 계속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쯤 경북 의성읍 150m 높이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는데요. 초속 6m가 넘는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불길이 확산하자 산림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주민 340여 명은 인근 체육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 3시간 만인 오후 6시 반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의성군 지역에 눈이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유리하게 바뀐 덕분에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는데요. 산림 93헥타르가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에서는 성묘객 등의 실화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경북 안동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지면서 2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빌라 지붕이 날아갔고 오피스텔 창문이 떨어져 깨지는 등 아찔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을 송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구조물이 좁은 골목길에 쏟아져 쌓여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서 강풍에 빌라 위 양철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면서 근처에 있는 건물 창문까지 깨졌습니다. 지붕 전체가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양철 지붕이 위에 이제 노후되는 그런 건물들, 슬라브 지붕이라 하죠. 그걸 위에다가 이제 씌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서울 방배동 한 오피스텔에선 유리 창문이 떨어지더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풍으로 휘어진 구조물에 다른 창문도 기울어져서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방음벽 한 군데가 뻥 뚫려 안쪽이 들여다 보입니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차도에서 방음벽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전봇대 쪽으로 쓰러진 겁니다. 선로 위에 판자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강한 바람에 날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로 정리 작업을 하는 동안 40분 정도 운행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고양시 한 비닐하우스는 잇따른 강풍에 곳곳이 찢기고 날아갔습니다. 제보자는 겨울 채소를 재배하던 곳으로 보이는데 강풍으로 파손된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외벽이 휑하게 뜯겨나가고 남은 외벽도 곧이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위태로운 모습인데요.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의 외벽이 강풍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한 동물병원 앞입니다. 유리 조각이 인도 위에 가득합니다. 병원 관계자는 문을 열어뒀는데 강하게 바람이 불면서 출입문이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지 신호에 멈춰 있는 차량 위로 신호등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 광주시 신현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곧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갓길에는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고 주인 잃은 물건들이 나뒹굽니다.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첫 사고가 난 건 오전 6시 10분쯤. 대형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한 겁니다. 곧이어 반대 방향에서도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차들이 정체된 사이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들이 다 많이 서 있더라고. 경찰차도 보이고 그래갖고 그때 서행을 하면서 이제 비상등을 켜고 왔죠. 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먹는 거예요. 결빙 구간이 있어서. 그래서 앞차를 제가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뒤에서도 계속 받고.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차 16대가 불타거나 부서졌습니다. 사고 영향으로 남상주 나들목 일대 고속도로 통행이 한동안 통제돼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동시다발로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도로 위 살얼음을 지목했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가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관계기관이 살얼음 방지를 위해 제설제를 예비 살포했지만 사고 구간 전까지만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내륙에 눈은 잦아들었지만 이젠 매선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졌는데 강추위 속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김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내린 한방눈에 산간마을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휴양림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빙판이 돼 보기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영하권 기온에 경사로마다 미끄럼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치악산 휴양림 가는 길에 지금 눈이 한 6cm, 7cm 정도 왔는데 너무 길이 미끄럽고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여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강원도 백봉령에 18.2cm의 가장 많은 눈이 왔고 봉화와 영주 8cm, 춘천과 태백에도 3에서 7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내륙의 눈이 잦아들기 무섭게 이번에는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 휴일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하루 전보다 13도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한 뒤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면서 일요일에는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대설 비상이 걸렸습니다. 찬 공기가 해상을 지나며 만들어진 강력한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며 최고 2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빙판길로 인한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 중반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두 차례 걸쳐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도발을 했다고 북한이 주장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산기슭 곳곳에 무인기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시 개풍구역 등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무인기의 잔해 사진입니다.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인데요. 삼성 로고가 적힌 메모리 카드가 보입니다. 북한은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무인기 도발 행위가 계속됐다면서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우리 군의 기종이 아니고 당시 무인기를 운용하지도 않았다며 민간에서 날렸는지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어제 낮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주장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북한을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일상처럼 반복해온 북한이 주권 침해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무력 시위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왔으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건 책임 전가이자 내부 결속용 선전 공세일 뿐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이 무언직하다며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가 재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이 대통령을 외환 혐의라고 하는 건 궤변이고 망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이 하면 외환 혐의입니까? 라는 궤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과 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 여부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난 9일에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모레 결심 공판이 다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와 특검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인데 특검은 내부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를 구형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연기된 것에 정치권 표정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직위원 재판부가 봉숭아학당식의 예능 재판을 했다면서 조희대 사법부를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공식 대응 없이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특검의 구형이 예정된 금요일 아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이 구형될 걸로 믿는다고 외쳤습니다. 내란 비상계엄 꿈조차 볼 수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그리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밤 늦게까지 구형을 기다리며 카메라 앞 브리핑까지 준비했지만 결국 불발.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법정 필리버스터 전략은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을 봉숭아 학당의 예능 재판으로 전락시켰고 양비론적 공정의 가면에 숨어 정의의 시간을 멈추어 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세력에게 법정 최고형이 답이라고 윤 전 대통령 일당을 직격하면서도 구형 연기는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을 입증한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조희대 사법부를 거듭 정조준했습니다. 사법 참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 국민께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새벽이라서 어렵다는 이유로 이것을 또 구형을 연기한 행태에 대해서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구형이 예정된 날도 불발된 이후에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건데 취재진의 질문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볼 때라면서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나설 때가 아니고요. 또 부당한 압력을 재판부에 넣을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45명은 여전히 윤 어게인을 꿈꾸나 장동혁 대표는 답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장 대표는 하지만 관련한 대응 없이 외국인이 우리 주권을 위협한다면서 6.3 지방선거에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다음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법정 공방 2라운드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들이 연이어 시작되는 건데 이경국 기자가 향후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공소를 유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다음 달 1심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도 곧 줄줄이 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앞서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무리하며 각각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재판을 제외하고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모두 합해 7개. 먼저 내란 특검이 지난해 7월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향후 내란 전담 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에 앞서 12일부터 14일까지 각기 다른 사건 재판이 연이어 시작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사건 1차 공판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고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사건도 준비 절차를 시작합니다. 27일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또 1호부터 이틀 뒤엔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준비 기일이 진행됩니다. 곧 시작될 3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공방 2라운드, 치열한 법리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논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2시 전체 판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선 법원에 설치할 전담 재판부의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관련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김건희 씨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부에 청탁 창구를 자처한 정황이 여럿 확인되는데요. 재판에 미칠 영향을 이준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통일교와 서해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는 대선을 전후해 다름 아닌 당선인 또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을 들였습니다.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금품을 건넨 당사자들이 김건희 씨를 청탁 루트로 봤다는 건데 김 씨 자신도 힘이 있다는 걸 감추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알선수재 혐의 공소장을 보면 김 씨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수수하고 다시 2,600만 원짜리 브로치를 받으면서 직접 회사에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회장의 큰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 청탁 얘기가 나온 시점입니다. 김 씨는 이후 인수위에 있던 박성근 전 검사에게 고생해줘서 감사하다는 연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 김건희 씨는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 포토라인에 서서 공분을 일으켰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말과도 정면 배치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공인의식이 전혀 없어 보이던 김건희 씨의 이런 행동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노골적인 인사청탁이 가능했던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장의 조건이라는 서류까지 준비해 건넨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받은 청탁은 대부분 실현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인에 불과한 영부인 영향력이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나 추가 특검 수사는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김건희 씨의 흔적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년 전 부양 가족수를 부풀려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에 신혼집까지 마련한 장남을 부양 가족에 넣어 가점을 부풀렸다는 건데 부정 당첨이 확인되면 당시 무사 통과된 국토부 사후 점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7월 청약 공고가 뜬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청약을 넣어 36억 7천여만 원에 당첨됐는데 현재 시세가 8, 90억 원에 이릅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김 교수가 청약 7달 전에 결혼한 장남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최저 가점 74점에 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남이 혼인신고도 안 하고 용산의 신혼 전셋집에 전입도 안 했다며 위장 미혼의 위장 전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첨을 즉각 취소하고 이해운 후보자에게 엄중한 법적 처벌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후보자는 성년 자녀의 결정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다며 장남이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세종에, 며느리가 용산 신혼집에 살았고 주말엔 장남 부부가 이 후보자 부부집에서 함께 지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관건은 이해운 후보자 부부와 아들 부부의 실거주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토부가 해당 아파트 단지 청약 결과를 검증했지만 이 후보자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천 의원은 청약 당시 이 후보자 가족 모두 장남의 용산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당첨 직후에는 또 모두 반포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첨 8달이 지나 장남만 용산으로 전입하고 그 뒤에야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가점을 받으려면 모두 주소가 같아야 하는 점과 정부 검증까지 감안해 전입과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겁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사용 내역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고 충분히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자녀의 혼인신고에 따른 위장 전입은 사실상 검증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도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정 당첨이 확인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 또 10년간 청약 제한은 물론 위법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내 분가는 실거주지를 밝히기 힘든 경우가 많아 청약 제도와 단속에 대한 의구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한 부적격 후보로 판명났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좌진에게 한 폭언과 이른바 엄마 찬스 의혹, 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척 청약 점수를 뻥튀기에 90억 로또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압도적이며 민심은 이미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어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에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보좌진과의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는지와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장 의원은 경찰 조사를 마쳤다며 SNS에 글을 올리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중도 하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울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최고위원도 3명을 새로 뽑는데 친 이재명계 2명, 친 정청래계 2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5월까지 임기는 4개월에 불과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4명의 후보 모두 3선 의원으로 중량감이 비슷한 데다 범친명계로 계파색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판까지 판세는 안개 속이어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8대2 비율로 반영되는 만큼 현역 의원들의 표심이 절대적입니다. TV 토론회에 나선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 지원과 당내 위기 수습, 2차 종합특검 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 문제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민들을 안아서 탈당하고 이후에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선당후사하는 심정으로 애당심의 발로로 먼저 결단해 주시기를. 잔혹한 결정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보다는 당이 우선입니다.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유보적 입장을 밝혔던 박정 의원도 하루 사이 탈당 촉구로 선회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탈당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파색이 옅은 후보들이 경쟁하는 원내대표 선거와 달리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 이재명계와 친 정청래계 2명씩 맞서는 2대2 구도가 뚜렷합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두구 이건태 의원과 친 정청래계로 불리는 문정복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 3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청래 대표 체제의 권력 지형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또 당시 국정원을 이끌었던 김규현 전 원장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1조 3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판결을 뒤집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김대근 기자가 핵심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988년 부부로 인연을 맺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세 자녀를 뒀지만 결국 파경을 맞았고 지난 2017년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재산 분할이 쟁점이었는데 3개의 소송으로도 풀렸습니다. 결국 지난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재산 분할액을 1조 3,800억 원으로 늘렸고 위자료도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보고 지급액을 천문학적으로 늘린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설사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이걸 인정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도 않고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금 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다시 정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따질 예정인데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첫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혹시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 내실 건가요?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며 향후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노후를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한 숙박시설이 수익은커녕 1년 넘게 전기가 끊기고 배관까지 터지면서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운영업체와의 분쟁에 시설물 파손과 안전 우려까지 겹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는 민사 문제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있는 한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개인이 객실을 분양받고 위탁업체가 호텔처럼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층마다 있는 전기통신 제어실 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소유주 80여 명의 객실 전기를 1년 넘게 끊고 접근을 막은 겁니다. 직접 객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카드키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눌러도 전등은 전혀 켜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끊겨 보일러가 멈추자 한겨울 추위에 객실 곳곳 배관은 얼어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대출까지 받아 2억에서 5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해마다 투자금의 7% 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3년째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운영도 못하고 한번 들어가 잡을지도 못하고 소송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3년간 이렇게 고생을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소유주들은 소송 끝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지만 돌아온 건 보복성 단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공용으로 상대는 전기를 지금까지 내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돈 한 푼 안 내고 쓰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방지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운영업체는 관리비 문제가 해결되면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유주들은 관리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는 업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기 차단으로 시설물 피해는 물론 화재 발생 시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 그런데도 강릉시는 민사 문제라며 단전 사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전국에 지어진 생활 숙박시설은 14만여 채. 기형적 운영 구조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비슷한 분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이 위탁 계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 제도적 허점과 행정의 미온적 대응 속에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9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정작 지역 경제가 느끼는 온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외국인의 체류 시간과 소비 지출을 늘릴 질적 성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전년보다 0.6% 소폭 증가한 1,385만 명으로 4년 연속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인 관광객은 1,160만 명으로 2.2%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17.7% 급증한 224만 명으로 9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도 내국인 관광시장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여행조사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향후 3개월 내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61.5%로 최근 1년 사이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여행 계획률은 지난해 내내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관광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여행 지출의 우선순위가 해외로 이동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수가 좀 정체되더라도 정책의 방향을 체질을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소비 지출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외국인 관광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관광객과 크루즈 여행객이 두 축을 이룰 전망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인바운드 시장의 핵심 수요층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은 전년보다 17% 늘어난 75만 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국의 아웃바운드가 한 1억 5,500만 명 정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회복한 수준입니다. 제주를 오가는 국제선 노선이 있는 도시 그리고 중국의 젊은 세대 또 시니어 세대를 적극 공략해가지고 인바운드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다만 외형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체류 시간이 짧은 크루즈 관광객과 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국 MZ세대가 인바운드 시장을 주도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수 회복을 넘어 체류와 소비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올해 제주 관광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이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2주째 격화하면서 60명 넘게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당국의 경고에도 시위대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이 개입할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성난 주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독재자는 물러나라고 외칩니다. 이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2주간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시위대와 군경 등 60여 명이 사망하고 2,500여 명이 구금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강경 진압으로 맞서며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과 국제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또 안보 수호는 레드라인이라며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사형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خراب کردن مثلا فرض کنید فلان ساختمانی دیواری رو خراب کردن برای که دل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خوش بیاد. 하지만 정권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상인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정권의 존속을 위협하는 자태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시위대는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레자 팔레비 왕세자의 귀환까지 외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팔레비가 선동을 주도하며 시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هدف ما دیگر صرفاً آمدن به خیابان نیست. هدف آمادگی برای تسخیر مراکز شهرها و حفظ آنهاست.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국민을 함부로 대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지는 않을 거라면서도 이란의 아픈 곳을 강력히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we will get involved.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where it hurt.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시위대를 지지한다며 폭력적 진압을 규탄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도 이란 당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물가 불만으로 인한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미국의 개입 여부가 중대 변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수익금을 미국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자금에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팔고 받는 돈이 압류나 법원 명령, 유치권 행사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모든 자금 인출은 미국 정부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정치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합병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옌스 프리데리크 닐센 총리를 비롯한 그린란드 5개 정당 대표는 현지 시간 9일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무시하는 것을 멈추길 바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면서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인이 결정해야 하며 그 어떤 국가도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대표들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최근 논쟁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의회 소집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론조사업체 베리안이 그린란드 주민에게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6%는 독립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덴마크에서 독립해 미국에 편입되는 데는 85%가 반대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달 하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번영을 위한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10년에 걸쳐 8천억 달러, 약 1,20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월 하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번영과 재건을 위해 합의할 예정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보도입니다. 신문은 재건 계획에 투입될 자금이 10년에 걸쳐 8천억 달러, 1,20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래 곧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전후 경제 재건 계획과 안전 보장 방안 등 2가지 합의를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의지의 연합 소속 유럽 국가 관계자들의 조언에 따라 젤렌스키가 계획을 바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경제와 안보 양쪽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보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를 만나 경제 재건안부터 확정하는 쪽이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방안을 담은 평화안까지 합의될지는 확실치 않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영토 할약 여부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만약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 사이에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합의된다면 전쟁이 끝난 뒤 영국과 프랑스 위주로 편성된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런 평화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밤새 드론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새벽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주에서 3명이 다치고 에너지 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남부 볼고그라드주의 석유 저장소가 우크라이나 드론 잔해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세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수십 명이 매몰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방대한 가운데 구조 작업이 속도를 못 내면서 매몰자 가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세부에 있는 대형 쓰레기 매립장. 화면 왼쪽 부분이 푹 꺼졌습니다. 건물 4층 높이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가 지난 목요일 오후 4시쯤 갑자기 붕괴한 겁니다. 쓰레기산 아랫부분에 있던 건물들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본체는 온데간데 없고 허술해 보이는 지붕들만 야자수잎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Nakita ko na parang liwanag ba? Lagusan ba? Doon ako, gumapang ako doon. Kasi nagmadali ako kasi baka mayroon pang kasama, mayroon pang... 사고 당시 매립장에서는 11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이 매몰됐고 사고 초기 1명이던 사망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애타는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허망한 소식에 절규와 울음소리가 인근 숲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Sana po, gusto ko lang po sana yung magpadala yung government ng ano ba yung expert na rescuer kasi parang yung nandito kasi puro tingin lang, hindi namin alam kung... 세부시 측은 5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을 투입해 매몰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매몰 규모가 크고 장비도 열악해 구조와 수색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에서는 매일 폐기물 1000톤 이상을 처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당시 비는 전혀 오지 않았다면서 붕괴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00년 7월 수도 마닐라 부근에서도 수일간 내린 폭우로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부근 마을을 덮치면서 200명 이상 숨졌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까칠하면서도 정감 있고 또 코믹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이미지로 요즘 브라운관을 종횡무진 누비는 연기자가 있습니다. 바로 대세배우 정경호인데요. 20년이 넘는 연기 경력을 통해 믿고 보는 배우로 성장한 정경호를 박순표 기자가 만났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700억 원에 처한다. 우연히 연기를 시작했다는 배우들과 달리 정경호는 어릴 때부터 연기자를 꿈꿨습니다. 방송국 드라마 PD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었고 배우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만화책이나 동화책이나 이런 것들이 집에 없었어요. 집에 있는 건 아버지 대본, 집에 있는 건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어. 저한테는 어렸을 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추억이자 20년 넘게 길을 걸어온
시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연극영화과 진학과 동시에 KBS 공채 탤런트 시험에 합격해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작품부터 대박이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전 미안한 사람들 못 보겠어요. 제가 너무 쑥스러워. 다른 뭐 형들, 형 누나 나오는 건 보겠는데 제가 나오는 건 좀 쑥스러워서 못 볼 정도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그게 또 나름 정말 최선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늘 촬영이 끝나면 방송이 끝나면 늘 지나간 대본 갖고 혼자 연습했었어요. 왜 저렇게 했지? 왜 저렇게 했지? 20대 후반 현역으로 입대하기 전까지 1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로 차근차근 연기 내공을 쌓았습니다. 제대 이후 30대 배우 정경호는 직업인으로서 한층 치열하게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슬기로운 시리즈를 만납니다. 시청자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좋은 동료를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현장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정말 무해한 현장. 저희 5명한테 단지 스트레스는 악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만약 연기만 했다면은 뭐 그럴지 몰라도 이런 밴드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이 단합력이 음악을 같이 만든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5명이. 아니 나는 쌤이 우리 때문에 난처하게 돼서 더 난처하게 됐잖아. 이게 뭐예요 지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슬기로운 시리즈에 이어 1타 스캔들은 연기자 정경호를 대세 배우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전도연과의 명품 호흡을 통해 드라마를 끌고 가는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전도연 선배님이랑 같이 투샷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작업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작업이었고, 제가 단지 노력을 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직업군이 1타 강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를 자문해주던 1타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1타 강사스러운 게 뭘까? 일단 저의 직업군을 좀 살려보자. 드라마 프로보노에서는 속물 판사에서 따뜻한 변호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그 쉽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정말로 유쾌하게 풀어낼 방법이 뭘까? 제가 하면 뭐를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라고 두 분께 여쭸더니 너의 가장 장점인 그 선한 에너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함을 좀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사회적 어려운 아픈 이야기들을 조금 유쾌하고 그래도 조금 더 시청자들도 공감할 수 있게 그런 작품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내 운이 좋았다며 스스로 몸을 낮췄지만 배우 정경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그의 연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기자로서 가장 좋은 나이 40대에 들어선 배우 정경호의 앞으로의 작품이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전국을 얼리고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7.6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4도, 체감 온도는 영하 9도에 머물면서 종일 날이 무척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저녁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충청 내륙에도 늦은 오후부터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간과 호남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고 15cm가 넘는 큰 눈이 더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와 함께 강풍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6도, 춘천 영하 8.6도, 안동 영하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많게는 15도 안팎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1도로 어제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낮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